연준은 미국은 강달러를 진정시키는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는 효과는 다 누릴 수 있죠. 그거는 국채시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달러조차도 통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긴축의 속도 조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냐면 연준의 긴축과 강달러는 같이 움직이고 피봇과 약달러는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환율은 다음 달에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달러의 변곡점은 지난 걸로 보는데요. 지금까지 강달러 사이클 중에 지금처럼 슈퍼 강달러는 킹달러는 3번 정도 있었습니다. 80년대, 2000년 초에 그다음에 지금이 3번째예요. 실효 환율이란 건 뭐냐면 그냥 단순 달러 인덱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달러의 가치 대비 값, 그러니까 주식의 밸류에이션 같은 겁니다. 주가 원래 밸류에이션은 5,000원인데 주식값은 15,000원 갈 수도 있잖아요. 실효 환율이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달러화는 과대평가된 게 저렇게 심각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 저렇게 심각한 게 3번 정도 있었다는 거죠. 저 변곡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3번 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속도 조절에 의한 달러 변곡점은 저는 이제 통과 진행됐다고 봅니다. 물론 급하게 떨어질 상황이 아니죠. 특히 원화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은 워낙 빠르게 약세 전환했었기 때문에 워낙 빠르게 지금 강세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 조절할 거예요. 다시 원달러 환율로 보면 올라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의 인덱스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을 거다. 지난번 고점을 봤을 때 그다음 완만하게 달러 약세가 진행될 거고,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약달러 전환은 실제적으로는 연준의 피봇이 공식적으로 표방돼야 합니다. 더 이상은 올리지 않을 걸로 표방되는 것들이 돼야 약달러로 완전히 전환되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된 모습들만으로도 이제 신흥국 투자나 이런 것들이 큰 자금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더 이상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조차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흘러가는 것 중에 나왔으리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약달러도 연준이 의도적으로 허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국채시장의 그런 유동성 위기는 달러 관련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강달러를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연준이 가진 속도 조절론 중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자칫하면 피봇으로 반영될 경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플레이션 관련된 긴축 정책의 그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FOMC 때 아주 강경한 발언,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속도는 이제 보지 마라, 이제 최종금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눈을 최종금리로 돌렸지만 속도는 명확하게 의사라고 보면은 그 문구에 보면은 속도는 줄이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속도는 확실하게 줄일 건데 그 초점을 속도에 두지 않게 하려고, 피봇으로 여기지 않게 하려고 연준이 제롬 파월이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전환하는 것들을 그런 장치를 갖고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를 더 올리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장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달러 약세 전환 즉 피봇이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피봇은 항상 약세 전환과 같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희한하게 피봇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유는 제롬 파월이 잘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달러의 약세 전환이 피봇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지만 연준은 미국은 강달러를 진정시키는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는 효과는 다 누릴 수 있죠. 그거는 국채시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달러조차도 통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의 속도 조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냐면 연준의 긴축과 강달러는 같이 움직이고 피봇과 약달러는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환율 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봇이 되면 약달러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해왔죠. 근데 지금 사실상 피봇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제롬 파월이 말했을 때 사실 저는 피봇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긴축에 의해서 엄청난
주가 하락이 일어난 경우는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엄청난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그건 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사례로 증명된 사례입니다. 속도 조절만으로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의 피봇의 효과를 그대로 다 시작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다만 시장은 베런 파월의 말처럼 피봇과는 달러의 움직임은 따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하지만 그런 부분 연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대안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고금리, 고물가, 고성장의 그런 시대로 들어섰느냐라고 하면 저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구 통계적인 그런 구조 때문에 이 논쟁은 사실은 불과 2, 3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아주 그냥 수년 동안의 공공연한 해묵은 논쟁이에요. 버냉키와 레리 서머스의 논쟁, 구조적 장기 침체론을 말하는 그레이트 스태그네이션을 말하는 레리 서머스와 과잉 저축을 말하는 버냉키가 오랫동안 왜 이렇게 성장이 낮은가? 왜 이렇게 물가는 오르지 않는가? 이런 그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에 대한 오랜 동안 10년, 20년씩의 논쟁을 이번에 끝내고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논쟁의 근간에 뭐가 있냐면, 그 구조적 장기 침체론의 근간에는 인구 통계적인 구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것들을 바꿔서 말해주는 게 뭐냐? 고용, Great Resignation, 그러니까 대사퇴 시대. 대사퇴 시대가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단 말이에요. 또 그런 흐름들이 코로나로 이어지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돈을 많이 주니까 반드시 출근해야만 일하는 직업들이 있죠. 그 운송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유통에 관련된 택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출근 안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옮겨줘요? 못하니까 그럼 반드시 출근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주로 그쪽에서 많은 이탈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그 전에 몇 년간 진행됐던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하고 똑같은 현상이니까 이건 그냥 큰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에 관련된 임금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노동인구는 적을 거고,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지난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표들은 편차를 두고 저임금 관련된 쪽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임금에 관련돼서는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편차를 두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수십 년간 진행됐던 그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부분은 엄청난 힘을 가진, 배경을 가진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국가별 탈세계화로 인한, 자원민족주의로 인한, 패권 전쟁으로 인한 과잉 투자에 의해서 아닌 것처럼, 왜 비용이 증가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또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속일지는 모르지만, 그 배경 안에 아까 제가 중국을 설명드린 것처럼 그 배경 안에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를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 부분이 잘 평가가 돼야 장기적인 투자나 우리 자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를 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한 거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고민은 계속 해야 하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리밸런싱하거나 어느 방향으로 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단기적인 결과를 말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한 달 동안 고민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더 설득력 있는, 혹은 고민 많이 한 의견을 드려서 다음번에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래서 어디를 투자하는지, 그래서 뭘 더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들과 연결된 얘기를 다음 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